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 버라이어티 했는데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좀 정해놓고 할게요. 일단 매매법, 매매법, 신법, 기술적인 요소. 요거 정도랑 또 뭐가 있을까? 매매 키움 문제, 매매 내용, 지수, 나스닥, 탄핵. 요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은 매매법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뭐 이런 거 매매 내용이나 사실 매매 내용도 타점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있는데 설명을 제가 원래 이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준이 돼서 가르치는 선, 것과 선물 옵션 장 마감되었습니다. 어딨어 이씨. 상대가 학습하는 게 다르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막 이걸 주식을 해도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했는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려고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흘러가고 그 흐름이나 뭐 패턴,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흐름이나 패턴 그런 거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공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해인데, 근데 이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제 기준에서. 왜냐? 내가 30 몇 년 동안 살아온 삶이랑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60살이야. 60살을 살아왔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랐는데 내가 30 몇 년 산 이 삶 갖다가 저 60평생 산 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행동, 고집을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설령 바꿀 수 있어. 저 사람이 되게 어 막 예를 들면은 뭐 상대방을 존중하고 막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야. 하지만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한국말을 쓰더라도 내가 살아온 배경에서 쓰는 일반적인 언어들 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제가 앞전에 한 말도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다.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나를 오해해준다는 뜻이며 너는 나를 오해하는구나 라는 말은 내가 보여주지 않고자 했던 내 속을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느냐 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달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사람이 넌 나랑 되게 성향이 비슷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에 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모든 게 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저 사람 자신이 아니라면 100%는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라는 가장 적나라한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라는 거는 저 사람을 자기의 방식대로 한 이해라는 거죠. 적나라한 이해.
그래서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나를 오해해준다는 뜻이며, 너는 나를 오해하는구나 라는 말은 내가 보여주지 않고자 했던 어떤 내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꿰뚫어 보느냐, 그 말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 소설인가 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저는 영문학을 나왔는데 교육학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교육도 수업을 듣긴 한단 말이에요. 교육학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말 그대로 문학을 전공한 건데, 이제 그래서 가르칠 때 내가 상대방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얘기를 오늘 한 이유는, 어저께 어떤 분과 이제 관련해서 통화를 한참 했는데, 이해를 조금 제가 그 영상을 찍을 때, 강의나 뭐 이런 걸 할 때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을 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이 정도면 이렇게 이해를 했겠지? 원하는 그 척도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이해한 척도가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떻게 좀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물어봤었어요. 영상은 제대로 봤는지, 봤으면 이제 어떤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은 잘 이해했는지, 그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100%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관점에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저의 관점이고,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처럼 100%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수학으로 치면 공식이에요. 공식은 기준이잖아요. 공통된 기준. 공통된 기준 같은 거거든요, 공식은. 그래서 이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해인데, 이해라는 건 사실 완벽하기에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애들 가르칠 때 과연 내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일치할까 늘 고민을 하고 의문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학생의 배경이 다른데, 나의 기분, 태도, 언어, 분위기, 습관, 뉘앙스, 뭐 그런 것들이 섞여서 설명을 하면 과연 상대방이 온전히 나의 그 입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완벽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알아듣게? 그게 좀 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학습을 벗어나서 어쩌면 이제 소통과 삶 전체에 관한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큰 범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배려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포괄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학습에서는 마치 수학으로 치면은 공식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공식. 기준이 되는 거. 공통되게 기준이 되는 거. 법과 같은 거죠. 삶에서 보면은 이제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데, 법은 평등하고 공평하게 기준이 되는 거. 그게 법인데, 법도 이제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법이라는 게, 기준이 되는 게. 그래서 이제 주식에서도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 기준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 기준대로 매매를 하면은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승률을. 근데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이라는 거는, 특히 22평선은 이 차트를 보는 만인의 약속입니다. 이평선이란,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캔들은 쉽니다. 캔들은 쉽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캔들은 심리다. 심리. 그리고 이평은 방향성이다. 이거는 추세. 거래량은 증거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캔들이 사람들이 매매를 한 그 캔들의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캔들 안에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 가격에 사고 이 가격에 팔고, 여기에 막 그 가격대가 이런 캔들이 계속 매물대를 형성하면 요 가격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매매를 했구나, 이런 게 심리가 드러나거든요. 캔들에. 그래서 이제 캔들은 심리고, 이평은 추세를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방향성. 이 캔들들이 어떻게 종가들 22평의 종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된다. 20일 동안에 이 캔들의 흐름을 갖다가 만든 게 22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일 동안의 흐름을 따라서 이 캔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종가들의 선을 이어갖고 한 게 22평이지, 만약에 캔들이 20개 갖다가 뭐 저가나 고점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으면 이게 22평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개념은. 그러니까 2평이라는 게 뭐 결국에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 거예요. 방향성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평을 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뭐 자기가 어떤 추세를 긋거나 뭔가 따르는 걸 쓰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2평이나 어떤 추세를 형성하는 그런 지표들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주가나 뭐 이런 캔들의 고점 부분을 있는 게 볼린저 상단이고, 저점 하단 부분을 있는 게 하단이고, 중간을 읽는 게 22평이란 말이에요. 뭐 엔벨롭을 써도 중간을 읽는 건 22평이고, 22평이라는 거는 거의 공통된 약속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2평을 보지 말라는 건 그냥 뭔가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약속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시간을 개념으로 치면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거는 공통된 약속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가요? 약속을 어떻게 잡아? 그냥 조금 있다가 보자. 뭐 조금 해가 뉘엿뉘엿해지면 그때쯤에 볼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모두에게 약속된 공통된 기준. 그게 이제 2평선이에요. 22평선. 뭐 모든 2평을 봐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모든 2평을 무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기가 어떤 추세선을 그으면 그 추세선 따라 매매를 하듯이 그 추세선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2평으로 삼으면 그 2평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뭐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자기가 긋는 추세선도 맹목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은 그 관점을 기준 삼아서 매매를 하는 건데, 그게 2평이 되면 2평을 그렇게 기준 삼아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맥락이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술적인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 내가 뭘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그래 이거였어.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공식, 기준 이런 거를 좀 명확히 세우고 매매를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추세선 긋는 거나
그런 것들은 기존에 설명을 했잖아요. 캔들 같은 것도 이제 거래량이 터진 기점으로 그으면 된다고 설명을 했었고, 요런 건 이제 기술적인 건데, 근데 그 내용 중에 뭐였어? 요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분할로 매매를 하라. 분할로 매매를 하라. 하라? 분할로 매매를 해라. 분할로 매매를 해라. 분할.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해라. 머리는 아는데 심리 싸움에서 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반대거든요, 사실. 그거는 음성을 아니야. 음성을 듣기에는 잠깐만. 이름을 얘기를 하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잠시만요. 들어보니까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음성을 머리는 들어볼게요. 아는데 심리 싸움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분할로 매수를 하면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종목이 있어. 그럼 내가 이 종목이 1,000원, 지금 현재가가 1,000원인데 한 970원에 올 것 같아. 그러면은 970원을 기준으로 뭐 970원에 한 예를 들어서 10주를 산다고 100주를 산다고 쳐. 그러면 970원에 한 30주? 그리고 1,000원 부근에 20주? 그리고 970원보다 빠질 수 있으니까 그 아래 이제 그 매물대를 파악해보고 한 950원? 그 정도의 50주 이렇게 걸어 넣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분봉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 만약에 이제 일봉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사는 그 가격대보다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 아예 애초에 매수를 할 때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매수를 하고 다음 아래 가격에다 걸어놓고 만약에 다음날 튀어. 그럼 3분의 1 매수 체결된 것만 갖고 그냥 수익을 내는 거고, 안 튀면은 아래 가격에 추가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애초에 매수 자체를 그렇게 해버리면은 심리 자체가 더 계속 밀릴 이유가 없죠. 자, 이 설명을 들으면은 만약에 이게 분봉이에요. 분봉이었고 이게 당일에 1,000원이야, 현재가가. 1,000원인데 뭐 조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최대 주문을 100주를 걸 거야. 100주를 예상하고 갔는데 여기다 한 20주, 1,000원에 현재가 20주 걸고 시장가로 걸든 뭘 하든 20주 체결이 돼. 좀 눌리는 가격에 30주를 넣어요. 한 50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50주는 요 아래다 걸어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해도 한 980원 정도 되고, 아래가 비율이 더 높으니까 평단이 조금 더 낮겠죠. 중간값보다는. 중간이 25니까 12 하면은 82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가 10주 더 많으니까 조금 더 평단이 내려가겠죠. 근데 만약에 밑에까지 체결이 되면은 980에서 950이면 또 30 차이니까 15니까 965인데, 또 여기가 더 많으니까 한 960, 한 3, 4? 뭐 그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 체결이 되면 934에서 100주 원래 사려던 것만큼 가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결이 안 돼. 그냥 여기서 가. 그럼 여기서 만큼만 먹는 거야. 분봉상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하면 1,000원인데 오늘 한 3분의 1 정도 사고 이대로 그냥 급등해. 그러면 그 3분의 1 갖고 그냥 수익을 내는 거고, 예상했던 가격에 다음날 900원에 더 사면 3분의 2 가격이 돼서 이거 합치면 이제 950원에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뭐 1,000원이니까 한 60주 정도 되겠죠. 100주니까 60주 정도 되겠죠. 이걸로 갖고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아래에다 걸어놨다는 것 자체에 내가 더 밑에다가 얼마를 걸어놔야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심리가 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안정되지 못해서 분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심리가 안정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의 의도 자체가. 그래서 제가 항상 뭘 할 때도 왜 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해지를 설명하면은
해지라는 어원이 뭔지, 왜 해지라고 불리는지, 해지가 왜 해지인지, 어떻게 해지를 하는지, 품절주가 왜 품절주라고 하는지, 말의 뜻의 의미와 이런 걸 항상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러니까 품절주구나, 이래서 해지구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것 자체를, 왜 분할을 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분할을 하는 이유를. 사실 분할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심리예요, 심리. 내가 주식 초고수야. 제가 막 초고수예요. 초고수에서 아, 딱 이 가격 무조건 찍고 올라, 이 가격에 걸어놔. 뭐 지금이 10,000원인데 이거 한 9,700원 무조건 찍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한 100만 주 9,700원에다 걸어놔. 근데 안 찍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초고수여도 상황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막 워렌 버핏이 갑자기 여기다 투자를 했대. 1,900,000원에서 이제 9,800원 되고 있는데 갑자기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대. 그러면 그 바로 점상 가버리잖아.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사갖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초고수가 됐더라도. 반대로 뭐 이제 지금 이게 현재가가 10,000원이야. 나는 이제 2,000원에 아니 뭐 6,000원에 샀어. 한 5,000원에 샀어. 5,000원에 사서 지금 한 100% 수익이야. 근데 나 이거 한 15,000원 봤어. 그리고 충분히 갈 것 같아. 원래는 조금 더 받아갖고 막 한 25,000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15,000원이면 충분히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존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뭐 한 튄지 3, 4일밖에 안 됐어. 그러면 아야 15,000원 충분히 가지 이러고 있어. 근데 갑자기 횡령이 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횡령이 뜨면은 대응이 돼요? 안 되잖아. 물론 이제 횡령이 뜨면은 뭐 분할이고 자시고 나발이고 간에 다 안 되는 거죠. 다 안 되는 건데 어쨌든 100%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주식의 초고수는 뭐고,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어떻게든 리스크를 줄이고 확률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건데, 분할 매수라는 거는 일단 첫째로 심리적인 영향이 크고, 둘째로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뭐 수익의 그걸 조금 퍼센티지는 낮추더라도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실하게 수익률은 낮추더라도 수익의 성공률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성공률. 수익률은 낮추더라도 뭐 어떻게 뭐 어쨌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낮추더라도 수익 확률은 높인다는 거죠. 수익 확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100%를 먹는 것과 조금 수익률은 한 80%로 낮더라도 좀 더 안전하게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심리고 분할의 역할은, 둘째는 수익 확률을 높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쉬울 것 같습니다. 분할을 하는 이유를. 그게 결국에 이제 욕심의 문제라니까. 내가 이거 그러니까 그게 막 심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그거는 욕심의 문제예요. 욕심의 문제.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정말 주식 초고수야. 아까 말한 이거 뭐 지금 1,000원인데 이거 970원 무조건 찍고 가. 970원에 몰빵을 해. 뭐 1억 있으면 1억을 970원에다 다 박아. 찍고 튀어. 그러면은 970원에서 이거 목표가가 아니야, 500원이라고 칠게요. 500원을 치고 목표가가 2,000원이야. 그럼 이제 1,000원에 지금 현재가가 1,000원인데 500원을 찍어? 그러면 일단 50%는 안 샀으니까 어쨌든 더 그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인 거잖아요. 기회비용 측면에서. 어쨌든 50%에서 사갖고 1,000원이 되면 100%고 1,500원이 되면 200%. 아닌데?
2,000원이 되면 300%인가? 뭐야? 뭐 어쨌든 2,000원이 되면은 5, 4, 20 4배가 되는 거잖아요. 4배가 돼. 근데 분할로 걸어서 내가 뭐 한 7,700원에 사줬어. 한 7, 800원, 800원에 사줬어. 그래서 이렇게 2,000원까지 가는데 100%가 좀 안 되죠. 100%가 좀 넘죠. 한 120, 130? 요 정도 되겠죠. 130% 정도.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낮더라도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수익 낼 수 있는. 5,000원 안 찍을, 500원 안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욕심을 줄이고 확률을 높이는 거다. 근데 결국에 이제 이거를 다 먹겠다고 하는 욕심을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분할을 못 한다는 거죠. 사실 분할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거다. 심리적 안정과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다. 가격 찍으면 무조건 돌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그게 결국에 이제 욕심의 문제라니까. 내가 이 가격 찍으면 무조건 돌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거 뭐야? 이거 뭐노? 뭐야 이거? 좀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막 주식 초고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주식 초고수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20선에서 무조건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맞아 떨어졌어. 맞아 떨어져서 수익이 극대화돼서 뭐 수익이 엄청 났어. 그러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야. 근데 만약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틀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 기준대로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은 뭐 20선을 이탈하면 바로 짧게 손절을 친다. 요런 기준이라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 내가 20선에 한 30% 사고 만약에 빠지면 70%를 사겠다. 요런 분할. 내 기준은 20선의 반등이었는데 20선에서 20%를 사고 30%를 사고 50%를 사고 만약에 그대로 튀면은 그것만 먹고 더 빠지면 50%를 더 추가하겠다. 이런 기준이 세우면 손절을 잡는 거를 분할 매수로 하면은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 또 심리에 더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어저께 선순환 이야기도 했었구나. 근데 이거는 조금 이건 설명은 패스해야겠다. 이 선순환에 관한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수가 상승하고 뭐 품절주, 해주주 지난 영상에 설명했던 거를 조금 되새겨 보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제가 가끔 그래서 몰빵 종목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 몰빵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기술적인 측면과 플러스 심리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몰빵을 한다. 몰빵은 어떤 의미냐? 첫째, 아까 말했던 무조건 이 가격에서는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몰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뭐 제가 그 종종 제 방이나 뭐 이렇게 추천드리는 것들 보면은 덜어 이제 다음날 상한가를 가거나 뭐 거의 오늘도 지금 27%인가 28% 튄 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승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몰빵이라 그랬으면은 다들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 상한가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몰빵이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서 뭐 이게 당장 내일 튈지 언제 튈지는 알 수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를 첫째로 몰빵을 하고, 둘째는 첫째 최바닥이라고 할게요. 최바닥. 둘째는 뭐냐면 방금 말한 그런 구간, 내일 갑자기 튈 수도 있는 구간, 내일 뭐 상한가가 갈 수도 있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몰빵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럼 몰빵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도 이제 최바닥이어도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 이제 몰빵을 하는데, 비중을 뭐 최바닥이니까 한 50에서 50 정도 걸거나 뭐 그 정도 걸고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갈 수 있다, 그런 거는 전량 걸어요. 전량 매수를 하는 거예요. 바로 매수를 하고 정말 컷을 완전 짧게 잡는 거야. 지금 이거는 최바닥이라고 봤는데, 내가 최바닥이라고 봤다는 거는, 기준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는 기준이잖아요. 조금만 빠질 수 있어. 그 페이크 같은 걸로 조금만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분할로. 만약에 내가 여기가 최바닥이라고 봤는데 조금 빠질 수 있어, 이것까지 체결되고 돌릴 수 있는 이런 구간을 골팍이라고 하나? 이런 구간까지 먹을 수 있는 분할로 대응을 하는 거야, 이 몰빵에는. 최바닥 몰빵에는. 근데 이 몰빵은 뭐냐, 지금 이 기준에서 무조건 튈 것 같은데 사는 거야. 정말 100% 다 사.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스캘핑처럼 대응을 하는 거예요. 스캘핑처럼. 1 최바닥, 2 스캘핑. 제가 가끔 이제 해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몰빵을 한다고 할 때는 요 딱 두 가지 경우거든요. 완전 바닥에서 이제 돌릴 때, 그때 몰빵을 한번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스캘핑 자리, 스캘핑 튈 구간인데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서 들어가 몰빵을 해. 이게 이탈해. 칼 손절을 해. 왜냐면 몰빵을 했으니까. 근데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가.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몰빵한 물량만큼. 그리고 조금 오르면은 어느 정도 팔아. 비중 한 30% 팔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저께 로그 차트라는 걸 봤는데, 제가 왜 그 로그 차트가 제가 하는 매매에 가깝냐면, 저는 선형 차트라는 걸 쓰거든요. 선형 차트는 그냥 일반 차트고, 로그 차트는 이제 비율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냐면, 저는 보통 매물대를 이렇게 보면은 매수가 부근에는 이제 매물대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어요. 잔뜩 쌓여 있어서 막 주가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게 이러다가 이렇게 막 상승을 해. 근데 위로 갈수록 이 폭이 이렇게 가다가 위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가지거든요. 쭉쭉. 분봉상으로 봤다고 칠게요. 분봉상으로 봤으면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매물대가 있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위로 갈수록 이렇게 매물대가 텅텅 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신규주가 특히 그렇겠죠. 기존의 위쪽에는 매물이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쉽게 잘 간단 말이에요. 상승도 잘하고. 근데 로그 차트라는 게 이런 비율대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매물대 차트처럼 이렇게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게 많고 위쪽으로 가면 텅텅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그 차트를 어저께 봤을 때 이게 매물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어쨌든 걸어놓을 때 그러면 어떻게 걸어놓냐, 저는 이제 이 라인들의 대충 매도 그 저항대 가격들을 생각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1000주를 샀어. 1000주를 매매를 해. 그럼 여기서 한 뭐 50주? 보통은 한 20주. 그 다음 매물대 30주. 그 다음 매물대 50주. 그 다음 매물대 100주. 그 다음 매물대 200주. 뭐 상한가까지 해서 절반 이렇게 하면은 지금 300, 100, 200, 200. 그럼 여기 100주. 상한가까지 해서 상한가에 200. 이렇게 해서 500. 상한가까지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위로 갈수록 많이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요소인 건데, 근데 따지고 보면 심리적인 요소도 섞이는 거라,
이게 딱 신법이다, 기술적인 요소다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매매법을. 매매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여태껏 이런 거는 그냥 왜 설명을 안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가 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과 상대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다르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되새기면서 깨달은 거죠. 뭐라 그래야 돼? 말이 잘 안 나와. 제가 저를 되돌아보고 깨달은 거죠. 과연 내가 맞게 설명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제 영상을 보면은 그런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정말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냥 공식을 알려주는 것 뿐인데 잘 봐. 이 물체가 하나가 있고 이 물체가 하나가 더 있어. 이 물체가 몇 개야? 2개가 되지.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필요했는데 저는 이제 공식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었나 싶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런 매매 방식을 과연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생략했던 부분인데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조금 설명했는데 한 40분 됐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몰빵을 드린 종목이 있는데 그거는 바닥이었다. 바닥의 측면이었다. 바닥의 측면인데 약간 이제 바닥이 한 70%고 저는 이제 웬만한 것도 다 바닥줄을 잡는데 바닥에서 튀는 구간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그런 것을 잡고 그래서 이제 튀려는 느낌은 한 30%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목은 이제 뒤쪽에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매매 내용은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어떤 거 추천했는지 얘기 나올 건데 네. 오만한 거지. 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실제적으로 능력이 된 무조건 돌리겠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제 욕심의 문제란. 이건 음성을 틀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인데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 아까 전에는 어떻게 설명했었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 찍으면 무조건 돌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면 오만한 거지. 내 능력이 안 되고 내가 실제적으로 능력이 된다고 쳐도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쳐도 그 가격이 안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력이 횡령했다고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틈에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변수가 어쨌든 생기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확률 게임인 거지 이게 무조건 100%라는 건 없어요. 맞고 내가 예측한 가격에서 맞고 반등이 나온다. 그럼 좋은 거지. 그게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건데 너무 이제 분할을 안 한다는 거는 오만하고 뭐라고 해야 돼? 하여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목 좀 쉴 겸 겸사겸사해서 저 음성을 틀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키운 문제가 뭐냐면 오늘 9시에 장이 시작하는데 다른 증권사들은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다른 증권사도 같이 켜서 매매를 하는데 근데 어제 키움증권에서 산 종목이 튀었어요. 제가 아침에 영상은 찍었는데 이제 제 금액이 다 나오니까 금액까지 나오게 하고 싶진 않아서 일단은 키움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 영상을 찍었거든요. 고점에서 얼만큼의 수익이었는데 내가 지금 매도를 계속 누르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눌러도
그 뺑뺑 돌아가는 것, 어떤 분은 이제 모래시계라고 해서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로딩 되는 거. 그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조차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돌아가지도 않고 뭐 반응도 없고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점을 놓쳤죠, 다. 고점을 놓치고 나서는 안 팔았죠. 왜냐면은 키움 애들이 나에게 확실하게 그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그게 없으니까. 내가 이걸 안 갖고 있으면 보전에 대한 증거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 팔았는데, 일부는 팔았는데, 어쨌든 안 팔았는데 다. 고점에 매도하려고 했던 시기보다 확실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꽤 크다. 종목을 5개 정도 제가 종가 베팅을 한 게 있는데 다 합치면 좀 크다. 물론 이제 어떤 한 종목이 이미 비중이 높아서 그거는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와이즈버즈인데 비중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근데 어쨌든 그렇다. 키움에 오늘 문제가 있었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매매 내역. 오늘은 거의 장 마감까지 BS도 안 떴거든요. BS가 뭐냐면 이제 이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맨날 BS 차트가 올리면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주식을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올리는 BS 차트가 뭐냐면 B라는 게 B가 왜 B지? 그러고 보니까 바이의 B고 S가 셀의 S입니다.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뉴라테크를 일단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분봉이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늘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제겠죠. 여기는 그저께고 그저께 여기서 매수를 했어. 이거 아마 보면은 더 있는데 더 밑에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이제 매도 한 게 쫘르륵 있는데 이제 최근에 오늘 튄 거에 어디서 매수를 한 건지를 보려고 여기서부터 캡처를 한 거예요. 뭐 과거로 가면 유라테크는 제가 거의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매매를 해서 엄청 많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매수분에 대해서 여기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몰빵을 할 때 낮은 비중에서 조금 털고 위에서 많이 턴다고 했잖아요. 그게 딱 요런 느낌인 거거든요. 아래서 적은 비중으로 적게 털고 위에서 많이 턴다. 그리고 몰빵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서 좀 많이 사긴 했고 여기서 일정 부분만 그냥 체크할 수 있는 정도만 이 정도 튀었구나 하고는 개념만 느낄 수 있게 여기서 매도를 했고 전략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요 종목을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올리는 BS 차트가 이런 역할이었어요. 여기서 샀다는 의미예요. 바이. 여기서 샀고 여기서 셀했다. 팔았다. 이건 이제 판 것만 뜩뜩 뜨는 거죠. 고점에서 판 거. 이 BS 차트가 오늘 그 오류 때문에 키움 오류 때문에 저는 거의 한 1시 가까이? 12시 가까이? 그때까지 안 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부팅을 했어요. 재부팅은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는 거지. 이 키움을 다시 껐다 켰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떠갖고 그 전에 거는 이제 귀찮아서 캡처를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보는 사람들은 보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랬어요. 12시 어제가 8시 이게 뭐야 위너스 어저께 26% 상한가도 이게 형지글로벌이 5연상 먹었는데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됐고
비트팜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만든 BNF주에 속하거든요. 하락률이. 그래서 샀는데 이때 여기 매수 타점이 나오죠. 매수 타점이 이날 종가에 샀는데 이게 어저께 5%? 아니, 어저께 12%인가? 15%? 10%인가? 그 정도 튀었습니다. 11%인가 10%, 12%인가? 그 정도 튀었었고, 젠프릭스도 튄다고 써있죠, 여기 젠프릭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뭐야? 정지했네? 어디까지 설명을 했지? 아이씨, 어디까지 설명인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정지였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냥. 26% 어제 위너스 먹었고, 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형지 글로벌 지금 5연상에서 거래 정지됐고, 이거 얘기했고, 비트팜스 이게 이제 BNF주인데, BNF 한국으로 치면 BNF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락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 낙폭과대 개념이에요. 낙폭과대 개념인데, 저는 이제 낙폭과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튀는 걸 선호한다 했잖아요. 바닥이라고 무조건 바닥에서 이제 흐지부지 하는 걸 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튀기 직전의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뭐라 그래, 패턴을 발견한 거는, 종목들이 튀기 직전에 어떤 형태를 갖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리가 상관이 없어요. 뭐 위에서 튀기 직전이든 아래에서 튀기 직전이든 어디든 다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이거는 낙폭과대에 그걸 추가를 한 거죠. 낙폭과대의 시점에서 튀려고 하는 거를, 그 로직을 제가 찾아낸 거죠. 찾아냈는데, 이제 원래 BNF는 그 일본의 투자가인데 그냥 낙폭과대에서 짧게 2, 3%를 먹고 나오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낙폭과대에서 그 낙폭과대가 회복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한 2, 30% 낙폭과대가 생겼다. 보통 2, 30%는 안 되고 거의 한 5, 60%는 낙폭과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빠진 걸 매수를 하면은 거의 한 최소 7, 80%에서 100% 이상이 수익이 나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엑시온 그룹도 그렇고, 형지글로벌도 사실 저는 이제 매수할 때 이재명 관련주인지 모르고 매수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 이재명 이슈 때 제가 몰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에서 한마디면 녹화하는 거 끌 뻔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상 하나 겨우 먹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몰빵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2시에 2시에 했던 이유는 그 이재명 2심 선고가 2시에 예정이었거든요. 2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헬기 추락하는 것도 물어보죠. 요걸 같이 캐치한 건 언젠지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제 제 방이 아니어서 이 뭐 사람들의 이거를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이디를. 어쨌든 요때였다. 요때 2시에 이재명주를 몰빵했고, 전날 아마 상한가, 이재명주로 상한가 5개인가? 6개인가? 4개는 아니고 아마 5개 아니면 6개를 먹었을 거예요. 이재명주랑 뭐 다른 거 하나 해갖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까지 상 하나 겨우 먹었다는 거는 이재명주가 아니었으니까 요거 하나 하고 이재명주 5개인가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상한가를. 저 때 몰빵했던 종목들 이재명주였는데, 이제 그 제 이전 영상에서 올렸잖아요. 오리엔트 전공이랑 형지 IC, 형지 엘리트. 근데 오리엔트 전공이랑 그때는 이스타코였다. 이스타코 요거 2개 집중적으로 했고, 요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형제 IC가 수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형제 IC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형제 글로벌. 요것들은 한번 팔고 다시 사갖고 이전 영상에서 보면 이때 몰빵을 했다고 한 다음에 이틀 뒤에 전략 매도하고 다시 눌렸을 때 재매수를 했는데 또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요 두 개. 형제 IC는 이제 계속 갖고 있어서 뭐 따로 이렇게 한 거 없고 형제 글로벌도 같이 이때 매도를 쳤고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높게 가지고 있는 건 요 두 종목이죠. 형제 글로벌이랑 형제 IC. 형제 IC가 한 390% 정도 되고 형제 글로벌이 250%인가? 그 형제 IC 다른 계좌로 산 거는 14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요 얘기가 나왔지? 요때 몰빵했던 그 기준은 바닥주였어요. 바닥주. 이재명주 무조건 그 매수했을 때 BS 차트를 당일 BS 차트도 있거든요. 같이 올렸거든요. 보면은 아래 꼬리에서 샀어요. 아래 꼬리. 완전 최바닥에서. 그리고 상한가를 말았죠. 그래서 수익률이 좀 더 컸지. 뭐 어쨌든 그랬다. 뭐 어디까지 설명했던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로그 전 로그. 젠프릭스도 튄다. 젠프릭스 얘기를 했었고. 로그. IM도 이것도 BNF주로 먹었던 거고. 그 BNF주 설명하다가 어떻게 왜 갑자기 저기로 넘어갔지? BNF주, 형제 글로벌 얘기하다 했구나. 네. 요거 이제 BNF주인데, BNF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일본의 투자자인데, 뭐, BNF가 하는, 그냥 제가 이제 BNF라고 명명을 한 거지, 엄밀히 따지면 다르거든요. BNF가 하는 거는, 나스닥의 어떤 종목들의 상승률을 추종해요. 그래서 관련 있는 자기네 일본 주식이 상대적으로 상승이 덜한 종목을 갖다가 매매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갖다가 BNF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저는 조금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네, 다르고, 이걸 BNF로 잡은 건데, 그 개념으로 잡은 건데, 형제 글로벌도 사실 BNF로 잡았다. 요거까지 얘기를 했었고, 네, 매매 내용을 지금 하고 있지. 매매 내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젠프릭스. 비트팜스도 BNF였고, 이건 BNF주는 아닙니다. 이거는 젠프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매매하는 패턴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급등하기 직전에 패턴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 로직에 맞는 건데 이것도 전일 매수를 했는데 55% 상승이 나왔다. 근데 한 주도 안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5% 찍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테슬라만 매매를 했습니다. 테슬라만. IM도 BNF주였고,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로그 차트를 쓰면 제가 말했던 이 위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되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이게 로그 차트고 이게 일반 차트거든요. 약간 다르죠? 위아래가 더 길게 이렇게 쭉 늘어나죠. 근데 이게 로그 차트의 좋은 점이 추세선을 긋기가 편하다는데 이것도 추세선이 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적용 전이 오히려 더 잘 그어지는 것 같은데. 뭐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 저는 그냥 원래 쓰던 거 쓸 거다. 요당 관련주 폭락한다 그랬는데 뭐 딱히 오늘 폭락한 건 없었습니다. 제일약품.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그걸 올렸는데
제일약품을 오늘 살라고 했어요. 아침에. 근데 키움이 그렇게 되고 제약품도 20% 상승했거든요, 오늘. 온코 테라퓨틱스의 모회사라서 어저께 온코 테라퓨틱스를 매매를 했는데 제일약품이 자리가 어저께는 온코 테라퓨틱스가 자리가 더 좋아서 온코 테라퓨틱스를 했는데 이제 제일약품은 같이 봤더니 제일약품이 내일 틀 것 같더라고요, 자리가. 그래서 내일 매매하겠다 하고 안 샀어요. 안 사고 지금 가자를 외친 건데 그러니까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가자를 외친 건데 아씨 아침에 키움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일약품을 버벅대갖고 놓쳤어요. 아니, 완전히 놓친 거 아니고 다른 계좌에서 샀는데 늦게 샀는데 그러니까 덜 먹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아마 매수가 체결이 안 됐으니까 키움에서 인정을 안 할 건데 그렇게 따지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을 못 벌게 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키움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갑자기 화가 확 나네. 그랬다. 이거 어저께 이 시간에 일어나서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근데 보기엔 이래도 진짜 미친 듯이 맛있었어요. 제 건요? 그래갖고 넌 재건이나 해라. 재건주나 사라. 테슬라가 튀었죠? 이게 함정인데 이렇게 보면 캔들이 지금 여기가 더 많이 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봉 자체가 기니까 여기가 더 많이 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더 많이 튀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저께 6% 정도? 고점이 6% 정도였고 이게 5% 정도였어요. 이제 저는 이거는 평단이 낮으니까 계속 존버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못 팔아갖고 여기서 팔았으면 이제 다시 팔고 여기서 다시 샀을 건데 매도가 체결이 안 돼갖고 0.85인데 291.85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292에다 걸어놨거든요. 0.85 차, 0.15 차이로 체결이 안 됐어요. 체결이 됐으면 이제 여기서 다 팔고 밑에서 여기서 다시 사는 건데 이 지금 그어놓은 선이 최근에 그어놓은 게 아니라 거의 한 4달, 3달 전에 그어놓은 거거든요. 아마 요 선인가 요 선은 거의 반년 전에 그었고 선 2개는 3-4달 전에 그은 거예요. 그때 테슬라 주가가 400 돌파하고 있을 때 420쯤이었나? 420달러쯤이었을 때 그어놨던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잘 맞아 떨어지죠. 어쨌거나 여기서 팔았으면은 여기서 다시 샀을 건데 그러질 못해서 이 평단을 굳이 훼손하지 않기 위해 그냥 존버를 했다, 테슬라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존버를 하더라도 나는 이 구간들을 먹어야 되니까 테슬라 EX로 매매를 했다. 테슬라 EX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여기서 빠졌을 때 여기서 그냥 팔아버리고 밑에서 다시 사서 여기서 16%인가? 이게 7%니까 14%였나? 하여간 좀 밑에서 사서 15% 그쯤에서 한번 팔고 여기서 이제 다시 사서 어저께 좀 더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더 밑에 빠졌을 때 사갖고 어저께 한 16%, 15%, 17%? 그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이틀 동안 거의 한 30-40% 먹은 거죠. 합쳐서. 테슬라가 5% 오르면 EX는 10%로 오릅니다. 2배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테슬라를 매매를 했고 여기 얘기 나오죠. 무려 6개월이나 됐어? 6개월 전에 그려놓은 라인이 딛고 돌린 후 눈물을 흘리길래 지금 오라고. 농담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저거 그릇 4개 가득 찰 만큼 했는데 3번 퍼먹음. 근데 결국에 자기 전까지 다 먹었습니다. 지금 어묵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너 ESTJ구나. 이게 너 ESTJ 너 ESTJ야? 이게 아니라 너 ESTJ구나. 완전 이 얘기였는데 얘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자기 INFJ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너 하는 행동이 완전 ESTJ구나 이런 얘기지. 인프제가 이런 가면을 쓰고 있대요. 뭐 그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야. 간디 만델라. 근데 벗으면 히틀러 빈라덴. 아주 사악한 놈이죠. 내가 호랑이 아니야 악마 새끼를 키웠나. 저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가면 벗으면 히틀러 아니노. 조심해. 지금 취해서 욕이 나갈 수도 있어. 어디 너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형 주량 몇 병입니까? 예전엔 한 7병 마셔도 안 취했는데 요즘엔 거의 안 마셔서 모르겠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 다른데. 취하고 싶으면 좀만 마셔도 취하고 아니면 안 취하는데. 근데 김수현 왜 뼈가루 되도록 까이는 거냐? 미성년자 사귀면 안 되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한이가 19살인가 17세 연하 와이프랑 결혼한 건 능력자인 거고 35세가 18살 만나면 나쁜 건가? 뭐 서로 좋아해서 사귄 건데 왜 욕먹는 거지? 미성년자랑 교제를 해도 잠자리를 하면 아청법 위반이래요. 그래? 범죄가 된다고? 내 친구도 대딩 때 고딩 사귀었는데. 근데 잠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타인이 그걸 어찌 알아? 그거 모르는데 그렇대요. 빠른이라 성인인 사람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친구인데 이제 나이 차이가 1살 나는 관계가 사귀게 되었고 관계를 해도 아청법 위반이겠네. 그럼 민증이 나오냐 아니냐 차이로 기준이 뭔가 애매하다. 그래갖고 검색을 해봤더니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청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건들이 이렇게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비트팜스 9%, 10% 정도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0%? 12%? 9%? 뭐 그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평단 혹시나 일단 저는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뭐 내 정치적 소신을 굽힐 필요는 없고 그 탄핵을 찬성하는 게 제 이익에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근데 그래도 윤석열 관련주는 만들었어요. 혹시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더라도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만든 거거든요. 어제 윤석열 관련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뭐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라진 건지 뭔지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될 건데 이거 설명하면 또 영상 길어지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는데 제가 영상 찍었던 영상 중에 해지주, 품절주, 그 다음 뭐지? 뭐 금, 자산 요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그 영상을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금, 자산에 같은 이런 거대 자금들은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은 금을 사요. 지수가 또 빠지고 뭐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 그럼 달러를 사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오르겠죠? 한국의 환율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금을 사도 마찬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악순환이 반복해. 지수는 다시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또 지수에서 빠져나간 자금으로 또 달러를 사고 그러면 또 환율이 올라서 또 지수는 하락하고 요 악순환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어떤 분기점이 되면
변곡점이 되면 변곡 분기점, 사건의 지평선이 되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아, 딱 뭐가 딱 터져. 뭔가 이슈가 발생해.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 환율이 이만치 올랐어. 환율이 뭐 1470원이야. 환율이 1500원이야. 환율 싸네? 내가 1달러에 500원이었을 때 500원이었고 지금 이제 1달러에 1500원이 됐어.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1달러에서 500원이면은 삼전 주식이 5만원이라고 치면은 100달러를 있어야 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해 5천원이 됐다 그래, 환율이. 5천원이 됐어. 그럼 10달러면 사잖아, 삼전을. 한국 주식 싸네? 이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가 변곡이 딱 트리거가 작동을 해. 어떤 트리거가 작동을 하면 이제 인식이 바뀐다는 거지. 싸다고 인식이 바뀌어. 그러면 이제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와. 환율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순환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계란 있는데 무슨 뭐라고 하지 이거? 계란? 타라고라스인가? 뭐 무슨 있어요. 계란으로 이렇게 하는 거. 김계란 순환.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름을. 그 순환에 따라 이렇게 흐른다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게 있다. 악순환이 되고 선순환은 반대로 종목을 사면 종목들이 이제 삼전을 사. 대표주린 삼전을 사면 이게 뭔가 좋았나 보다. 삼전 주가를 사면 삼전 주가가 끌어오르잖아요. 삼전 주가가 끌어오르면 지수가 또 올라가.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계속 오르네. 다른 뭐 코스피가 좋나 보다. 그러면 코스피 다른 종목들을 사. 코스피 다른 종목을 사면 또 지수가 올라. 지수가 또 오르면 뭐 이슈가 있나? 삼전을 또 사. 그럼 또 삼전이 올라. 이렇게 선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 중에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에 올라타라. 가는 게 더 가니까. 그런 게 있고. 잠깐만. 근데 이 얘기가 아닌데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지? 이건 이제 자금에 대한 거고. 거대 자본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고 인버스라고 해요.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게 레버리지고 상승하는 거 롱.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게 인버스예요. 이건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의 개념인 거고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인버스는 반대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개념인 거고 헤지라는 건 뭐냐면 이래서 제가 이제 어원을 항상 중요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헤지를 검색해 볼게요. 나 지금 방금 심장 터질 뻔했어. 지금 1시간 8분을 떠들면서 녹화를 했는데 방금 오류 나서 꺼질 뻔했어요. 일단 한번 저장하고 영상을 붙여넣기 하더라도 나눠서 찍어야 되나? 너무 겁나는데 저거 갑자기 꺼질까봐. 아니다. 1부, 2부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하도록 할게요. 겁나서 안 되겠다. 2부 했지 다시 촬영하더라도 일단 1부 올리겠습니다.